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연합은 바이든을 겁준다. 2. 한국은 미국의 허가가 필요 없다. 3. 한국의 급반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나는 놀라운 외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통수에 분노한 한국인들을 대신해 시원한 복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재용 회장이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G7에 대적할 K7, 한국을 중심으로 한 7개국 K7을 만들어 더 이상 미국이 감히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환호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국들의 모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1973년 오일 위기가 터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1973년 3월 25일 미국의 재무장관 조지 슐츠가 서독 재무장관 헬무트 슈미츠, 프랑스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당시 재무장관, 영국의 안토니 바버의 제안을 받아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협의하였고, 이 아이디어가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 회의는 백악관의 도서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4개국의 국가들은 도서관 그룹이라고 불렸습니다. 1973년 중반에는 슐츠 장관이 일본이 도서관 그룹에 새롭게 추가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나머지 3개국이 동의하면서 일본이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이 모여 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G5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차례로 합류하면서 그룹 오브 7, 현재의 G7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미 G7 중 이탈리아의 GDP를 추월했고, 최근에는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꼽히는 2차전지 분야에서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 여기에 배터리 완성품까지 한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싹쓸이하며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 중 가장 빠른 무기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 제작국으로 거듭난 데다 조선, 전기차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 평가받고 있죠. 이미 한물간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 비해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바이든은 끝내 한국을 G7에 받아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최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G7을 사실상 미국의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G7을 이용해 미국에 대적하는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개국이 모여 더 평화롭고 더 발전하는 세계 경제를 만들자는 취지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현재 바이든에게 최대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죠. 이에 바이든은 G7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바이든의 뜻을 받들어 미국이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성명서로 채택한 것인데요. 중국이 G7에 맞서 C7을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총 7개국이 C7을 만들어 G7에 맞서 싸우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1대1로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강력한 동맹입니다. 미국이 G7 국들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용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C7을 앞세워 7개국이 미국의 히토류 전면 수출 금지, 미국과 완전 단교 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난 뒤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함께 석류나무 6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6개의 나무에 대해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천년 우호 교류의 증거이자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긴밀한 단결과 협력을 상징하고 양측 관계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이라 선포하며 G7에 대적하는 C7의 출현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의 C7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만든 K7,
한국을 중심으로 한미래 최강 국가 7개국이 모이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K7 때문에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K7의 위력은 무엇을 상상했든 그 이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회장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국가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 불리는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여기에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베트남. 최근 중국 인구수를 추월하며 세계 인구대국 1위로 등극한 인도.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킨 폴란드. 미국이 아닌 한국의 리튬과 같은 미래 핵심 광물을 몰아주기로 결정한 호주. 마지막으로 이재용 회장을 만날 때마다 오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르며 한국 건설 기업들의 수백조 원의 수주를 몰아주는 빈살만 왕세자의 나라 사우디까지 이렇게 강력한 7개국이 한국의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K7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7개 국가들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과 우방국 관계이지만 미국의 갑질에 골머리를 썩고 있죠. 사우디도 해마다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무기를 사들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사우디에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배신자로 간주한다. 미국 경제를 위해 석유값을 낮춰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한국도 바이든의 수도업이 뒤통수를 맞아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을 선택해 주신 정의선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국에서 발표한 뒤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현대차를 쏙 빼놓고 미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어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이 급감하게 만든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SK가 미국에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발표한 직후에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공장 직원과 공장 건설 노동자 등을 위한 보육 지원 방안을 제출하라. 그리고 초과 수익은 미국 정부에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수율 등 기밀 정보도 모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다. 나는 더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에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한화, LG 등이 한국의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사우디, 베트남, 인도, 폴란드, 호주 등의 대표 기업들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사람들은 K7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한 것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우디와 반도체 첨단 장비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벤처기업 수천 개를 보유한 데다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모두 장악한 이스라엘. 최근 중국의 인구마저 따라잡으며 인구대국 1위로 등극했을 뿐 아니라 한국보다 치열한 교육열로 내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IT 천재들을 배출하며 세계 최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인도. 페토리와 리튬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이 너무나도 풍부한 호주 등 7개국 대표 기업들이 한국의 K7에 합류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바이든이 이 K7 국가들의 뒤통수를 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조만간 K7이 G7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막대하던 중국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늘 중국에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사이트가 모두 막힌 건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던 2019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중국은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검색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흰색 창에 바로가기라고 뜨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선 오전부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그동안 개인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는 차단돼 있었지만 단순 뉴스 검색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혜영 중국 한인회 부회장은 갑자기 네이버 접속이 안 되니까 황당했고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 이후인 2019년 1월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가 차단된 이후 4년 4개월 만에 한국 사이트가 모두 차단된 셈입니다. 중국에선 이미 구글, 야후 등 해외 주요 포털은 만리방화벽에 차단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네이버 차단 관련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삼성 제품을 사지 말라고 종용하며 삼성의 중국 내 점유율을 확 깎아놓은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도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버린 초강수를 띄운 가운데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 수입 금지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공장 앞에 헤드헌터를 파견해 한국 인력을 빼가기 위해 3, 4배 연봉을 제시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이렇게 빼내간 기술을 활용해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보복을 가해 쫓아내고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대량 생산에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는 충격적인 계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매번 충격적인 조치를 가하던 중국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K7 앞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돼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서울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해낸 것에 대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그쳤던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실제 구현되면서 사실상 이론 단계에 그쳐있던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방사, 양자역학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일에 쓰이길래 화제가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단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양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기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영역인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 현실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세계인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학지들은 그 유명한 슈로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막스 보른이 최초로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꺼낸 20세기 초반의 과학계에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나는 말 등을 통해 양자역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양자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빼먹을 수 없는 요소일 정도로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초방사 양자 엔진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열역학으로 이루어지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방사 양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 등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고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양자 엔진의 경우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열역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이전까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율 면에서 우수에 사용했던 원자력 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안전성 면에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제너럴 R 포드급 항공모함은 핵 추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그만한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방식이 없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 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실리기에 그에 맞는 활주로 역시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육지와는 다르게 활주로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쏘아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덩치가 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최근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EMAS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부담도 덜 간다는 장점 덕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약 양자 엔진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되어서도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이죠. 이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우주선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빙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해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 때와는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초음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연구 결과로 충전 속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컨텀과 손을 잡았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은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방산업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자 레이더는 세계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군사 기술입니다.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개념은 2008년 MIT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자 조명이란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예초에 스텔스의 경우 무기를 완전히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더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적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 역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언젠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가능한 기술이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 레이더뿐 아니라 미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구이며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처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역학. 최근 삼성, 현대, LG의 시원한 복수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지자 바이든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보복을 예고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에 수십 조짜리 공장을 짓게 만든 뒤 약속보다 보조금을 덜 주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소액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뒤통수를 쳤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일본 기업과 대만 기업에는 보조금을 왕창 퍼주더니 한국에만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보복에도 한국 기업들은 씩 웃으며 바이든 면전에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은 무엇이었는지 바이든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37만 3,220
이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현지에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생산 규모는 약 30기가와트시, GWh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 총액의 절반을 50%씩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합작법인의 차입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LG는 북미의 가장 많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8개 공장과 1, 3차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LG엔솔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액연봉 일자리만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외교를 잘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백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한국 기업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북미 합작법인을 설립한 가운데 미국은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추가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의 게리슨 더글러스 대변인은 26일 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배터리 공장은 현대, 전기차, 전체 공장 시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 감세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소리죠. 그는 이번 배터리 공장에 투자될 43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은 이미 투자가 확정된 55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투자를 확정하는 순간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깎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출신인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 민주도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 및 AP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제 배터리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공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 이를 자동차는 IRA의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무례한 발언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의 충격적인 보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발표까지 최근 공개했는데요. 바이든의 오른팔로 불리는 러문도 상무부 장관은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단호히 반대, 용납 불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국도 무조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식의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지 말아 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달합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한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나든 말든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단호히 반대한다 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밝힌 대로 우리는 이번 도전과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관련된 모든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상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IPEF 국가들의 투자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들이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는 순간 한국의 경제 절반이 날아갑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공황을 겪는 것이 확정적인데도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및 다른 제품들을 미국이 대신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미국은 한국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도와주기는커녕 한국 기업의 투자 확정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보조금을 아예 안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시장 공백을 메우려 해도 한국 정부는 나서서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틈을 채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맞대응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한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져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지만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인 리튬은 중국이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광산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 위주로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리튬 광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리튬 광산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습니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입니다. 컨설팅 회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약 30만 톤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 긴장으로 공급망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세계 각지 리튬 광산 매입에 나섰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을 보유한 캐나다와 호주는 최근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신규 투자를 차단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리스타드 에너지와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약 20개의 리튬 광산 지분을 취득하는 데 45억 달러를 썼습니다. 투자 대상국은 테러로 인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말리, 나이지리아는 물론 자원 통제를 강화하는 짐바브웨, 멕시코, 칠레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투자비를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는 지경입니다. 시 주석은 3월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에서 광산에 투자하기 전에 현지 사정부터 잘 알아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의 로빈정 회장에게 대놓고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돌격하는 행동을 삼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리튬 광산을 싹쓸이한 중국과 적이 되면
리튬이 없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미국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찍소리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2차전지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공장과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이 2차전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쓰인다는 소리죠.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따라잡고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배에 육박할 것이라는 2차전지 시장. 심지어 리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시장 규모도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2차전지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싹쓸이하게 되는 대반전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